일본을 이루는 4개의 큰 섬 중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큐슈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큐슈 섬에는 구마모토라고 하는 현이 있는데,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온 지역입니다. 일본 내에서 구마모토는 중심이 되어 본 적은 없지만 언제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내에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던 그 시절, 구마모토는 독자적으로 확장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구마모토는 많은 돈을 주고 당시 그 교토에 있는 조선인 승려 이동인을 초빙해서 조선을 배웠고, 그 이후 젊은이들을 조선에 진출시켰습니다. 이들은 조선에서 일본어로 된 신문 한성신보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구마모토 국권당이라고 하는 지역 정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 한성신보의 직원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1895년 10월 8일 37명의 일본 사람들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침입해서 우리나라의 왕비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주축이 바로 한성신보 직원들이었고, 37명 중에서 17명이 바로 구마모토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달 후인 1896년 2월 11일 우리나라 고종 임금은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관 파천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이 편에서는 을미사변 그리고 아관 파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국제 업무를 오래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 특히 유럽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가장 대답하기 어렵고 또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 파천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임금님, 그러니까 왕이 약 1년간 자신의 궁궐을 떠나서 러시아의 공사관에 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1년 동안 가 있기는 했지만 처음 한두 달을 제외하고는 잠만 공사관에서 자고 왕으로서의 직무는 또 그때그때 궁궐에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좀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궁궐이 다른 나라 군대에게 점령을 당했었냐? 궁궐에 불이 났냐? 궁궐이 없으면 다른 곳에 가면 되는데 왜 외국 공사관에 갔냐? 그리고 나라는 많은데 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던가 등등의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곤란한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만이 아니고 저도 어린 시절 학교에서 아관 파천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관 파천 이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 즉 을미사변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동서양의 역사를 볼 때 왕이나 왕비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은 아주 흔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도 않았고 또 이 일이 있은 이후 일본과 별다른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규군도 아닌 낭인 30여 명이 우리나라의 왕비를 죽여버렸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차분하게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거든요. 먼저 을미사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일 전쟁이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일본의 조선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일본은 청일 전쟁에 이긴 대가로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서 프랑스 및 독일과 함께 개입한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이것은 저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조선 내에는 친러파가 생기게 되고 특히 당시 왕비였던 민비가 러시아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당시 러시아 공사였던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입니다. 베베르는 원래 독일계 러시아인이었고 러시아에서 동양학을 공부한 다음에 청나라에 유학하고 나서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에서는 아주 드문 동양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 이후 유럽 국가들과 연속해서 조약을 쭉 맺던 당시였던 1884년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는데 베베르는 이때 전권 대사로 활동하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정식으로 조선 공사로 부임했습니다. 그 이후 베베르는 잠시 청나라에 가 있다가 동학 농민혁명 이후에 조선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다시 조선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원래 러시아에서는 베베르를 조선에 꼭 파견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베르가 워낙 그 동양 국가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파견하려고 하는데 베베르 자신도 원하고 또 고종임금이 강력하게 원하고 거기다가 원래 파견되기로 했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베베르가 다시 조선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청일전쟁 이후에 갑오개혁을 통해서 일본의 영향이 워낙 높아지니까 그때부터 베베르의 움직임이 아주 기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삼국 간섭에 따라서 조선이 러시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또 박영효를 중심으로 한 친일파 관료들이 추방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친러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때 친러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완용입니다. 우리는 이완용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여러 그 나라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친미파였다가 친러파였다가 친일파로 변하는데 이 당시에는 친러파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으로서는 뭔가 일을 도모해야 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청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조선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했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요동반도도 활양받았는데 러시아가 개입해서 요동반도를 도로 빼앗기더니 이제 러시아가 조선에 마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일본으로서도 아주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노우에 카오루, 그 다음에 미우라 고로, 그리고 구마모토 국민국권당입니다.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조슈군에서는 이른바 조슈 3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군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나중에 수상에까지 올랐던 야마가타 아리토모,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노우에 카오루입니다. 아래 사진은 이제 젊은 시절에 이노우에 카오루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노우에 카오루입니다. 왼쪽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죠. 이노우에 카오루는 주로 경제와 외교 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보다는 이름이 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위한 협상단에서 이노우에 카오루는 일본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이 일어난 이후에 아주 오랫동안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 공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이 끝나자 미우라 고로에게 공사직을 넘겨줬던 것입니다. 근데 미우라 고로는 이노우에 카오루보다는 일본 국내에서는 비중이 좀 떨어지는 인물입니다. 조선 공사로 부임한 이후 미우라 고로는 그다지 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남산에 있던 일본 공사관에 가만히 은거하면서 그 공사관의 서기관이었던 스기무라 후가시를 통해서 서서히 민비 살해 계획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정규군이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행동대원들이 필요했는데 이때 접촉한 사람이 바로 한성신보라는 신문사였습니다. 한성신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당연히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구마모토 국권당이라고 하는 정치 결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구마모토는 일본 큐슈의 한 지역인데 고대로부터 언제나 중앙 권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또 메이지 유신과 그 이후 일본의 팽창 과정에서도 구마모토는
조슈와 사스마로 대표되는 유신 세력의 지도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마모토 사람들이 만든 작은 정치 결사가 바로 국권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881년에 자신들의 돈으로 동심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학교에서 교육한 내용이 바로 조선어였습니다. 조선어. 당장 자신들이 그 조선의 세력을 떨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 젊은이들을 키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조선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후쿠오카라든지 나가사키 쪽에 있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른바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곳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원어민 교사가 바로 개화승이라고 하는 이동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대개 그냥 조선어 조금 하는 일본 사람들을 그냥 교사로 썼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조선 사람을 데려다 조선어를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서 몇 명은 조선 땅으로 갔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조선 땅에 진출하다가 서울에 거주하는 쿠마모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한성신보라는 신문이었는데요. 조선공사로 새로 부임한 미우라 고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들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이름이 한성신보입니다만은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어로 발행되는 신문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일본 공사관 지하 밀실에서 암살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이 1895년 10월 3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10월 8일 새벽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조선군이었던 훈련대 대대장 3명도 끌어들였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우범선입니다. 이들의 계획은 우선 흥선대원군을 데려오고 그래서 이 일의 선봉에 서게 하고 왕비를 죽인다라는 계획이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웬일인지 약간 늦게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원래 계획보다는 대충 한 2시간 정도 늦게 작전이 실행되었던 겁니다. 궁궐을 수비하던 병력들과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원래 계획에 따라 경복궁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대략 새벽 6시경에 왕비를 찾아내서 아주 무참히 죽였습니다. 일본은 이 일을 당연히 조선 국내의 사건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알게 된 외국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당시 궁궐을 수비하던 조선군 시위대를 지휘하던 사람이 바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러파의 우두머리로 인정받은 이 범진이 급히 미국 공사관으로 뛰어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 일을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중에 이제 순종 황제로 즉위하는 왕세자가 머리채를 일본 낭인들에게 잡히는 일들도 있었고요. 고종 임금에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해지지 않았지만 고종 임금은 당연히 극도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그 다음날 그날 아침이죠. 그날 아침에 일본 공사가 찾아갔더니 고종이 울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고종 임금이 그 이후에 미국이나 영국계 선교사만 신뢰하고 식사도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만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당시 프랑스 언론이 보도한 사파입니다. 이렇게 해외 언론들이 보도하니까 일본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고로 등 사건 가담자 48명을 일단 히로시마 감옥에 수감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종 임금이 궁궐을 탈출하려다가 실패했던 춘생문 사건이 터진자 가담자 전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일본 국내에서는 그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무력을 사용하고 왕비를 직접 죽였던 쿠마모토 출신들은 버려졌죠. 그래서 별로 이득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쿠마모토 사람들이 일본 정부, 여기서 일본 정부라면 조슈가 중심이 되었던 메이지 정부를 얘기하는데요. 일본 정부를 욕하면서 우리가 수십 년간 이룩해 놓은 것을 일본 그 조슈 때문에 다 날렸다라고 개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의 왕비가 외국의 정규 군대도 아닌 깡패들에 의해서 죽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고종은 늘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계 선교사가 경호를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만 먹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일본에게 뭔가 뚜렷한 행동을 전혀 하지 못했고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고종을 만나서 노골적으로 협박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을미개혁인데요. 이 을미개혁은 내용을 보면 또 상당히 근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개혁의 주체 그리고 그 시점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아주 많은 저항을 초래하게 됩니다. 미우라 고로는 고종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면서 개혁 조치를 요구했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이 개혁이 일어난 근원을 보지 않고 그냥 내용만 본다면 개혁 내용은 아주 알차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태양력을 채용하고 종두법을 시행하고 또 단발령을 시행하고 소학교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우편제도를 실시한다. 좋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개혁은 그 시초가 바로 국모를 죽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종두법 시행은 을미사변에 직접 개입한 지석영의 작품이었고 또 특히 단발령은 수천 년간 이어온 유교적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내용이 분명히 좋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력과 음력 양쪽으로 새해 첫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양력 1월 1일 즉 신정을 일본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가끔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발령을 강제하다 보니까 이른바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의병은 계속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무장독립투쟁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이 이때 시작된 것입니다. 앞편에서 갑오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을미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으로도 가깝고 또 일련의 사건 선상에 서 있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들을 통해서 이제 신분제가 철폐되고 특히 노비가 해방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노비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그 전에 노비들은 해방은 되었지만 대개는 이름만 그냥 머슴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대신 그 전에는 노비였지만 이제는 많든 적든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 하지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건 미국의 노예 해방 때도 똑같이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노비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근데 어느새 소문이 퍼지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해방노비다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수근거리고 천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면서 노비라는 이름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종 임금이 늘 불안에 시달렸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고종은 사실은 미국에 몸을 의탁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춘생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택한 다음 장소가 바로 러시아 공사관, 즉 러시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왕비가 일본 낭인들의 손에 죽으면서 고종 임금 입장에서는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경복궁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고종이 이런 불안을 느낀 것도 또 충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네 사람이 나오는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상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홍육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천민 출신으로서 러시아의 그 힘을 얻고 출세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종 임금이 마시는 커피에 독을 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임금은 탈출을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춘생문 사건입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춘생문은 이제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요렇게 오렌지색으로 경계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얘기하는 경복궁이고, 요 조그만 길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청와대입니다. 그 청와대인데 요 춘생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춘생문이 그 친일 세력의 반대파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친미파, 그 다음에 친러파가 힘을 합쳐서 국왕을 탈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경복궁 동쪽에 있는 건춘문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서 지금의 청와대 춘추관을 맛보고 있는 춘생문 쪽으로 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원래 이 일에 가담하려 했던 친위대 장교가 밀고 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은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갈 생각이었느냐면요, 고종 임금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킬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공사 베베르하고 그 다음에 영국인 선교사들도 이에 동의하고 합세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이 1895년 11월 28일입니다. 민비가 암살당한 을미사변이 일어난 것이 같은 해 10월 8일이었으니까 고종 임금이 2달이 조금 안 되는 동안에 경복궁을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월 11일입니다. 춘생문 사건이 실패하고 나서 대략 2달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 벌어진 것이 아관 파천입니다. 러시아 황제 그 당시 니콜라이 2세가 조선 왕실을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러시아 해군의 파견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시고 있는 이 전함이 인천항에 입항합니다. 여기에서 수병들이 수백 명이 상륙해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의 경비를 강화한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조선의 서울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월 11일 고종하고 순종, 그 당시는 이제 아직 순종으로 즉위하기 전이었습니다만은 왕세자가 같이 러시아 병사들이 호위하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겨버렸던 겁니다. 당시 조선군하고 일본군들은 을미 의병 진압 때문에 주로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군사적으로는 거의 텅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범진, 이완용 등 친러파들이 러시아 공사관 측과 아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협의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고종은 내각을 모두 면직하고 이후에 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김홍집은 군중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6일주는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일본의 조선공사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찾아가서 사태를 수습하자, 그리고 고종은 환궁해 주시오라고 요구했지만 당연히 실패했죠. 이렇게 해서 조선에서 일본의 세력은 아주 급격히 축소되어 가는 겁니다. 이후에 조선은 그 러시아와 밀월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즉위식에 민영환을 그 특사로 파견하고요. 군인들에게도 러시아제 무기가 지급되고 러시아 교관이 군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당시 러시아 공사관 안에 있는 고종의 침실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그 조선의 요청에 따라서 재정고문단 그리고 군사고문단 파견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은행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인 함경도를 중심으로 광산 채굴권이 러시아로 넘어가고 특히 울릉도의 원목 채벌권을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후에 벌어졌던 러일 전쟁은 물론 지금도 한일 양국 간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분쟁이 되어 있는 독도 문제가 이때 서서히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청나라가 외국과 조약을 맺을 때 언제나 최혜국 대우를 조약문에 삽입하면서 그래서 한 나라에 어떤 특권을 주면 다른 나라에도 모두 똑같이 줘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도 같았습니다. 러시아에게 뭔가 특권을 주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열강들에게도 같은 이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러시아가 광산 채굴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또 미국도 광산 채굴권, 그 다음에 영국이 금광 채굴권, 일본도 뭐 금광 채굴권, 독일도 금광 채굴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부선과 경인선은 경부선은 일본이 부설하고 경인선은 미국이 부설하고, 그 다음에 경의선, 의주로 가는 경의선은 원래 프랑스에다가 줬다가 나중에 프랑스가 일본으로 넘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가 가장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아관 파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흐름 한번 짚어보죠.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을 빌미로 청나라하고 일본이 개입하고, 또 그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청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이긴 다음에 개혁 정책이 좀 실시되었지만 러시아가 그 빈틈을 찾아서 들어오고, 그래서 러시아 측의 경도되는 분위기를 이기지 못한 일본이 다시 을미사변을 일으키고, 이에 대한 결과로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서 다시 환궁을 해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내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광무개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